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특히나 산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게 되면 훼손된 살림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도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의 불씨가 있습니다. 네. 가벼운 감기로 생각을 했는데 사망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는 폐혈증인데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요. 저희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번지는 폐혈증의 불씨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감염내과의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감염내과 계시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그야말로 아주 바쁜 시간 보내셨을 거고요. 뭐 지금도 아마도 특별히 더 바쁠 수 있는 진료과가 감염내과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 감염내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감염이라고 하면 미생물에 의한 병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상 진료 전반을 감염을 다른 과와 함께 진료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외에도 병원 안에 있는 전염병들이 전파되는지 또는 새로운 병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또 전염병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지난 4월 말에는 이제 부산이나 경남 지역으로 백일해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면 좀 바이러스의 번식 속도도 빨라지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계절별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감염 질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절이 바뀌면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든지 추워질 때 환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기들도 감염병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일상적인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는 시기에 진드기 관련된 병들이 이제 흔하게 되는 시기들이 있고 또 살인 진드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4월부터 해서 5월, 10월까지도 이렇게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을철이 되면 이제 쯔쯔가무시증이나 또는 장마나 이런 거랑 연관되는 렙토스피라증 이런 병들도 계절하고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계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많이들 다녀오시고 있기 때문에 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댕기열이라는 병이 해외에서 많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폐혈증이라는 병명을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잘 감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한자로 보면은 썩을 폐의 피혈이라고 해서 피가 썩는, 피가 부패하는 그런 병인데 교수님께 좀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혈증이라고 하면 한자로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피가 있는 병처럼 이해가 되는데 병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과도하게 이제 몸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단계의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단어로는 균혈증 또는 독소혈증이라는 말을 쓰고 이 폐자를 허파를 의미하는 폐로 잘못 이해하시거나 또 듣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감염이 있어야 되고 감염에 대한 이제 인체의 반응이 무질서하게 또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상태로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폐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염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숙주, 우리 사람의 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생물인 병원체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해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속에는 이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 균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것이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람이 스스로 어떤 과로를 했다든지 다른 어떤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 병균에 의해서 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병이 안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작용했을 때 감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체내 반응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AI에게 무질서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네. 왼편에 보이는 사진을 제시해 줬는데 말 그대로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생각하면 감염이 존재해야 되고 그 감염으로 인한 체내 면역 반응이 무분별한 상태를 의미하고 다발장기 손상이 함께 있어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은 감염이 전제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염은 다양한 경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부 접촉도 있을 것이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또 혈관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인데 이 폐혈증의 주된 감염 경로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폐혈증의 주된 감염 경로라고 하기는 물론 흔하기는 폐렴이 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하면 비말이라든지 이런 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감염이 폐혈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특정 경로만 지칭해서 폐혈증이 위험하다 그렇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우리가 세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경들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핸드폰을 볼 때도 그렇고 대기 중에도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폐혈증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나쁜 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염은 사실 아까 그 감염 3요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균과 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도 있고 같이 몸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타인과 접촉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버스를 타면 손잡이를 만져야 되고 그래서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로서 어떤 개인 위생, 손 씻기 뭐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가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폐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폐혈증이 얼마나 가까운지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1000명 중에 15명이 폐혈증 상태로 도착하시게 되고 이 중에 5명은 쇼크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쇼크는 적정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또는 스스로의 몸을 못 가누는 상태를 얘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쇼크가 동반한 폐혈증 상태로 오신 분들의 절반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쇼크가 동반하지 않은 폐혈증은 사망률이 1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15명 중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사망하실 가능성이 무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900만 명의 폐혈증 환자가 보고되었고 이 중에 1,100만 명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폐혈증을 널리 알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빨리 이걸 인지해서 필요한 조치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9월 13일을 매년 세계 폐혈증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환자 15명 중에 6명에서 7명 정도는 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망률에 있어서 뭐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게 또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2023년에 한국 폐혈증 연대라는 이제 조사 기관에서 폐혈증을 연구했고 남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조금 더 취약하고 여자의 경우는 비뇨생식기계 폐혈증으로 좀 더 많이 사망한다는 구별을 주기는 했습니다. 폐혈증 자체는 사실 너무나도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령이나 나이에 대해서 구별을 굳이 짓기보다는
그냥 의심되면 빨리 폐혈증에 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신해철 그리고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게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원인이 폐혈증이라는 것이죠. 교수님, 네. 폐혈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그렇군요. 그래서 폐혈증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담아왔거든요. 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폐혈증에 걸리면 피부가 얼룩덜룩 변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폐혈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 세균이 혈관을 통과해서 온몸에 번져가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위험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최대한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소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여름에는 조개나 생선이나 푹 익혀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고 있고 운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손 꼭 닦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마스크 꼭 끼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교수님, 벌레나 모기에 물려도 폐혈증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모기나 벌레들이 옮기는 균에 따라서 네.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폐혈증이 와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쉽게 생각했는데, 진짜 무섭네요. 이게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네. 보면 이제 벌레에게 노출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하면 자가 진단은 따로 있을까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감염이 몸속에서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부분 느끼거나 또는 옆에서 보고 이거는 집에서 어떻게 안 된다, 응급실 가야 된다 싶은 상황이 폐혈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폐혈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장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스 찬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게다가 또 배변 활동도 그렇게 좀 여유롭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을 보조제로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산균을 잘못 먹으면 네.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러던데, 네. 이거 말이 안 되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낮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보통 그런 유산균들은 몸에 병을 안 일으키는 균을 골라서 만들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에 어떤 심각한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원래 권장되는 용량보다 많은 균이 들어오게끔 섭취가 되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한 유산균을 먹으면 좀 문제가 될까요? 상한 유산균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모르고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서. 네. 저도 유효기간 지난 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좀 네.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많이 신경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날 문득 봤는데 코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 있으면은 코털 제거기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손으로 탁 뽑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되게 통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코털 뽑기도 폐혈증과 관계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진짜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털을 뽑으면서 이제 균이 침범하면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 감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만약에 너무 자주 뽑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미간하고 입꼬리 이렇게 삼각형 부분은 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온몸으로 도는데 이제 이게 뇌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제 위험 삼각지대라고 해서 이 부위에 잘못 감염이 되면 이제 뇌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무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 가도 양말을 잘 안 벗으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말을 오랫동안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무좀도 폐혈증과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 무좀으로 죽는 병에 걸릴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면역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 항암 치료 받거나 골수 이식 받으신 분들은 조그만한 그런 무좀 같은 감염도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진짜 자신이 지금 기저질환이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면 네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군요. 네. 폐혈증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 위험성, 폐혈증의 위험성은 평상시 일상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폐혈증이 감염이 되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혈증의 증상은 감염의 종류별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몸에는 균이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인체 부위별로 감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딱 정해진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네. 어디든지 감염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국소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더라도 폐혈증이 되면 전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만성 신부전이 있어서 투석을 받는다든지 또는 또 장기 이식을 받거나 골수 이식을 받아서 또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분들은 면역 자체의 반응도 비특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2세 여성의 경우에 평소와 다르게 혼동스러운 말을 하고 또 열이 많이 난다고 딸이 이제 발견을 해서 응급실에 모시고 온 분입니다. 이제 딸이 평소에 안부 전화를 묻는 거죠. 혼자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그래서 나흘 전부터 잘 드시지도 못하고 메스 꽂고 구토를 했었다고.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호흡 부전이 있어서 숨을 잘 못 쉬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이분은 고혈압도 있고 만성 신부전에 관상동맥 질환도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다르게 했던 부분들이 폐혈증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대화를 잘 하시던 분이 잠에서 잘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시지도 않거나 또는 발음이 불명확한 대답들을 하신다든지 기력이 너무 떨어져 계신다든지 또 열이 난다든지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는 폐혈증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의심을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체 활력 징후라는 것을 저희가 흔하게 사용합니다. 생체 활력 징후는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혈압, 체온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2가지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또 의식 저하가 함께 동반되어 있다면 폐혈증을 강하게 의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폐혈증 쇼크는 폐혈증 상태인데 혈압이 적정 수준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혈압을 높이는 조치들을 빨리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더 위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혈압에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환자분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측정한 생체 활력 징후가 분당 맥박수가 103회였고 혈압이 70에 40, 호흡수가 분당 27회였습니다. 또 체온은 38.8도였습니다. 만약에 집에 이제 가정용 혈압계나 체온계가 구비되어 있었다면 또 폐혈증을 어떤 때 의심해야 되는지 가족들이 알고 계셨더라면 빨리 폐혈증을 판단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폐혈증을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빠른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연구자들이 고안했고 가장 널리 쓰이는 것들이 소파 스코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뉴즈 스코어나 뮤즈 스코어라는 스코어링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일 때는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상황일 때는 몇 점, 몇 점, 몇 점, 그런 점수들을 합산해서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폐혈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해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간단하게 만든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소파 점수라고 해서 퀵 소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소파는 여러 가지 의식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장기 부전, 처음에 다발 장기 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정말 이거는 꼭 챙기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가 되고 의식 저하가 동반되어 있으면서 호흡수가 23 이상인 경우에는 정말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폐혈증의 증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나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머리나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통이 올 기본적으로 수도 있을 두통. 것 같고요. 네, 잘 못 두통. 들었습니다. 두통이 올 수도 네네네. 있을 예. 것 같고 두통 외에도 감기 기운처럼 어지러움이나 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증상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좀 안 좋다 또는 내가 정말 너무 이때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얼굴에서 있는 그런 감염증들은 주의해야 하는데 이 균이 미간과 입꼬리 양쪽에서 이루는 삼각형 부위 내부에 있으면 이 균이 머릿속으로 침투하기 좋아서 뇌수막염이나 뇌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구강 건강이 중요해지는데요. 구강을 잘 관리 못 하시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틀니를 하시거나 함으로써 안에 감염이 생겨서 그것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서 폐혈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폐를 들겠는데요. 호흡기계를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계 증상들은 단순히 호흡이 가쁘다 또는 쉬기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숨을 깊게 들이셨을 때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잘 안 내셔지는 것 같다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에 폐혈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콩팥의 위치상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시기도 합니다. 또 이쪽이 붓기 때문에 소화불량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콩팥에 있는 그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 있거나 또는 늘어나 있거나 이런 경우도 동반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있으면 이 통증은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환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자기가 너무 편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또는 척추에 직접적인 주사를 맞으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척추나 척추 주변에 있는 감염들을 조금 늦게 발견하게 하는 경우들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느끼는 통증보다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척추 주변에 감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발을 가져왔습니다. 당뇨발이 아주 심각한 감염 중에 하나가 되고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당뇨가 생기면 말단 부위부터 감각신경들이 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겨도 본인이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상처가 생겼는지 골맞는지 발견을 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병을 더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머리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서 전신에서 증상이 나올 수 있고 또 두드러진 특징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평소에 뭐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근데 그 심각성은 분명히 작은 질환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응급 환자다. 예.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감염에 의해서 시작되는 질병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것도 그럼 전파가 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종류에 따라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전파가 된다는 것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접촉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나 비말 전파,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한 전파가 있습니다. 접촉은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이제 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눈병이랑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이제 수인성, 말 그대로 손으로 인한 전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나 버스 손잡이 같은 곳에서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말 전파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흔한 예가 되겠죠.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이 비말이 대략 한 2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2m를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공기 전파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갈 때 공기 전파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보통 결핵이나 홍역 이런 질환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혈행 전파는 수혈이나 또는 특정한 사람의 피를 통해서만 전파되기 때문에 좀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폐혈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폐혈증도 그 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전파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질환과 좀 비슷한 증상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감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와 특별하게 차이 나는 증상, 네. 이 증상은 폐혈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기와 폐혈증의 증상을 구별하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혈압이라든지 호흡수라든지 의식 상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기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감기 치료로 항생제를 많이 투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바이러스성이었기 때문에 항생제가 불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생제 처방을 제도적으로 조금 제한을 하니까 또 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 늘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필요한 약을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내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기도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의식 저하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된 40대 김현지 씨. 환자가 숨이 아주 가쁜 상황이었고 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응급실에 오시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맥박이나 혈압이나 이런 거 잴 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데 그게 낮아가지고 산소를 보통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사용해서 산소 공급을 하다가 안 되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데 약간 그 경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이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니까 좀 올라오니까 중환자실이나 인공호흡 기계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환자. 폐혈증의 위험 징후였다. 보통 응급실로 오시면 CT랑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하는데 목적은 균을 키워가지고 균이 자라면 어떤 항생제에 이 균이 죽는지 감수성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하는데, CT를 찍는 이유는 이제 뭐 어디 고름이 형성돼 있거나 하면 그것들을 배농시켜주면 조금 더 빨리 치료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입니다. 원래 기저에 심장 기능이 낮아져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허파 주변으로 물이 차는 상황이 생겼고 호흡이 가빠져서 오신 것 같습니다. 폐혈증 증상이 발현되었을 경우 조기 진단 및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증상에 따라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이뤄진다. 신장, 폐 등 장기의 손상도를 파악하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 초기 대응 그리고 신속한 치료만이 폐혈증의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일종의 항생제가 치료에 효과를 낼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 개념으로 생명 유지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환자를 보기에는 굉장히 임종에 가까웠고 뭔가 이렇게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으로 생각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고비만 넘기면 충분히 소생할 수 있는 단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안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폐혈증은 급성인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입원해 있는데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병이든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치료 중이든 병원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폐혈증은 조기에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치료를 잘하면 회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고 또 합병증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도가 높은 폐혈증인 것 같은데요. 신속한 진단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폐혈증이 의심이 되어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의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이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혈구 검사, 전해질 간 수치 같은 것을 보는 생화학 검사, 그리고 혈액 안에 균이 돌아다니는지 균을 키울 수 있는 균 배양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정 병균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을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빈혈이 있다든지 폐혈증이 오면 혈소판 감소증이 같이 동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혈 준비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 응고 검사 등을 통해서 폐혈증의 위험한 단계인지를 같이 함께 가늠하기도 합니다. 또 소변에 대한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호흡기에 대한 증상이 있다면 소변이나 가래에서도 균을 키울 수 있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는 부위별로 찍을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폐혈증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증상들을 위주로 해서 흔하게는 흉부와 복부 또는 필요하면 머리와 목까지도 같이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위가 골마져 있거나 또는 폐에 물이 고여 있는 흉수가 있다든지 또는 배에 복수가 차 있다면 그러한 액상 성분들도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뽑아서 균 배양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급한 정도도 굉장히 높고 증상도 복잡한 폐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병원체에 대한 치료가 됩니다. 즉 병을 일으키고 있는 균, 이제 균 배양을 했고 균이 어떤 항생제나 또 그런 치료에 잘 드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치료에 집중을 하는 거죠. 원인에 대한 치료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생명 유지에 관한 치료인데요. 환자가 처음에 내원할 때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혈압이 불안정하고 맥박이 불안정하고 호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료가 환자 생명 유지에 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기도 확보, 그리고 자발 호흡이 있는지,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나 혈압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서 혈액 공급이 필요한 장기에 잘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호흡 기계를 연결해서 생명 유지를 조금 더 중환자실에서 하게 되고 또 심장에 관련돼서는 이제 체외순환기라고 하는 심장 대신에 심장처럼 혈액을 펌프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쓰기도 합니다. 병원체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또는 왜 사람이 아프면 열이 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인 관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병은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관념을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미생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제 현미경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미생물이 발견했는데 이 미생물이 정말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게 이 코흐라는 의사신데요.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 병균이 이 병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과학적인 접근을 이제 제시했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균이 뭔지 알려면 이 균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그냥 현미경으로 봐도 어떤 동그란 모양이거나 또는 막대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슬라이드도 이제 막대균과 또 구균을
표현하는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균이 모양에 따라서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염색을 해보자라고 한 게 그람 염색의 시작입니다. 그람 양성균은 포도알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런 동그란 알 모양을 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균을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막대 모양이 흔한데 이런 균들도 그 박테리아 또는 세균의 표면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그람이 염색이 되고 안 되고가 차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항생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균은 정상균 무리에 속하고 대체로 우리 대장에서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요로감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도 음식물 중독을 일으키는 흔한 그람 음성균에 들어가게 되고 위장염이나 폐혈증, 잡염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렙시엘라균도 흔한 균 중에 하나인데 주변 환경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균이고 의료 환경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감염의 흔한 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제내성균도 치료를 어렵게 하는 균입니다. 앞서서는 그람 음성균, 양성균처럼 처음에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발전시켜서 치료에 접근할까라는 거였다면, 다제내성균은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성, 말 그대로 그 항생제에는 이 균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균이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항생제를 오래 쓰다 보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균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또는 항생제에 죽은 균에 외에 항생제에 안 죽는 균만 살아남아서 번식하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다제내성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흔해지면 항생제 이전 시대의 사망률처럼 감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단순히 사람에게 쓰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게 쓰는 항생제도 우리가 같이 관찰을 해서 적절하게 쓰는지 조절을 해야 한다는 원헬스 개념이 요즘에 도입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는다면 이런 사망률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내성균이 너무 흔해지면 그 내성균에 의한 일상적인 감염들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폐혈증이 더 잘 왔을 때 이것이 다제내성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했던 사람이 폐혈증으로 발전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 오는 경우에는 다제내성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균들을 짚어주시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다양한 원인균들 가운데는 때로는 골든타임이 필요한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폐혈증에서의 골든타임은 필요한 조치들을 응급실에서 도착하고 1시간 이내에 다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와 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혈압이 불안정하고 생체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서 생명 유지도 계속 잘 되면서 항생제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상태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폐혈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균혈증이라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폐혈증의 어떤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는 균혈증 상태에서 교과서적인 치료 권장 기간은 항생제 치료로는 14일이 됩니다.
많은 감염증들이 14일 이내에서 항생제 치료가 끝나게 되는데 몇몇 감염증의 경우에서는 그 치료가 4주에서 8주 또는 6주에서 8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뼈에 감염이 있다든지 또는 심내막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내막염의 경우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기간은 그렇지만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환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치료나 그 폐혈증에 의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 테고 다양한 후유증이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후유증과 합병증에는 인공호흡기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기도에 관이 들어가 있으면 기도가 그 관을 딱 물어버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래 유지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에 창을 내어서 목에 창을 내어서 관 없이 목에서 바로 인공호흡 기계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또 침상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또는 고령의 경우에 또는 뇌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삼키는 근육 이것들이 어긋나게 되면 음식물을 삼켰을 때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폐혈증이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콧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코와 위장까지를 이어주는 관을 삽입한 상태로 이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항생제 치료가 종결되기도 하고 기계가 계속 호흡을 해주다 보면 스스로 숨을 쉬는 근육들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떼었을 때 스스로 숨을 깊게 못 쉬는 경우도 될 수 있고 또 가래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가래를 잘 못 뱉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재활치료를 마무리를 한다든지 해서 일상생활의 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콩팥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해야 할 수 있고 또 승합제를 오래 씀으로 인해서 괴사가 되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욕창도 흔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치료하면 균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항생제가 잘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잘 작용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줄 수 있으면 이런 인공호흡기라든지 다양한 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거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항생제가 병균을 죽이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들을 버는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은 되도록 빨리 발견하시고 의심되시면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롭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마도 감염 관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요, 한 번 걸리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될 게 폐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폐혈증에 관련된 시청자 사연들을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교수님,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다가 물렸나 봐요. 근데 그 상처 부위가 보라색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 동안 아물지도 않고 계속 좀 상처가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 긁힌 상처로 인해서 이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는지 이분 진짜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 네. 어떤가요?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여배우, 해외 여배우인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가지고 있던 균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애완동물을 싫어하고요. 아, 제일 싫어합니까?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액티비티, 뭐 어디 다이빙 가거나 뭐 아프리카 오지 탐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감염 때문에. 네. 이분 지금 병원 가야 됩니까?
아마 잘 안 나으시면 가는 게 맞는 거. 어떤 검사를 받죠? 그래서? 보통 손가락에 물려서 그게 잘 안 나오면 엑스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국소적으로 연고 같은 걸로 또 치료가 될 만한지 정도는 확인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끔 외래로 찾아오시곤 하는데, 있군요.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양이가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또는 어떤 걸 접촉해서 어떤 병균을 가지고 다니는지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간 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요, 평소에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웬만하면 굴, 회, 조개 등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을 꼭 챙겨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간에 안 좋은 사람이 해산물 즐겨 먹으면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만 먹어라 제발 좀, 간도 안 좋은데. 이래서 좀 부부싸움이 잦은 모양입니다. 아내의 말이 맞나요? 아마 비브리오 폐혈증을 들으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산물이 잘 관리되어서 유통 과정이 잘 된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나라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민물에서 너를 위해 내가 잉어를 잡아왔어, 이런 거는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출산하고 난 뒤에 옛날에 보면 잉어 한 마리에 호박 넣어서 막 이래 하는데 그 잉어가 잘 익혀 드시는 건 괜찮은데 날걸로 드시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 폐혈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폐혈증은 빨리 발견할수록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혈압계나 체온계들이 상비되어 있으면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앓고 있는 병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들도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평소에 드시는지, 또 그런 약물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들이 폐혈증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폐혈증이 오시는 환자분 당사자는 의식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챙겨두시면 진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또 당뇨라든지 또 그 암 치료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이 비특이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역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예방접종을 하시면 폐혈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승전 폐혈증이라는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암 환자든 폐렴 환자든 수술 환자든 이 감염이 생기면 그 끝은 결국 폐혈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엄청난 위험성을 의미하는 바인데요.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잘 알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기회에요. 폐혈증의 심각성 그리고 주의점 잘 아시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감염내과의 배상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대부분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만 적절하시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폐혈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폐혈증이 되어서 오시라는 게 아니고 폐혈증이 되기 전에 오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빨리 좋은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